안녕하십니까 비욘드 애청자 여러분. 소화기내과 전문의 양경입니다. 한 달 동안 잘 건강하게 지내셨습니까?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10월 되니까 확실히 좀 쌀쌀하고 감기 걸리시는 일 없으신지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는 그런 환절기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이 소화기의 여러 가지 질환들을 재미있고 쉽게 풀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소화기 내과 의사들한테 많이 오지만 실제적으로는 소화기 질환이 아닌 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증상도 있고요. 질환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종합을 해서 실제로 외래에서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질환 증상들 중심으로 오늘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복통, 위염, 장염만은 아닙니다. 소화기 장기, 소화기 질환과 관계가 없는, 소화기 내과와 관계가 없는 그런 복통들, 좀 불편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그리고 또 소화기내과 전공하고 있고요. 췌장 담도 쪽을 세부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소화기내과 트레이닝을 받고 원자력병원을 거쳐서 지금은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한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주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배가 아프면, 복부죠. 복부가 아프시면 이제 대부분 소화기나 위장관 질환이 많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소화기 장기의 문제가 맞지요. 그런데 소화기 장기가 원인이 아닌 복통도 많이 있습니다. 배가 아파서 오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화기내과적인 질환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흉부외과라든지 아니면 산부인과라든지 심지어는 정신건강의학과라든지 다른 질환, 다른 과에서 봐야 되는 다른 원인의 질환들이 꽤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감별을 잘 해주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좀 이런 지식들이 있다. 이럴 때는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의심을 해보는 게 좋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자, 배가 아픈데 소화기 질환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을까? 물론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좀 여러분들이 좀 접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은 외래에서 실제로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몇 가지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5가지 파트로 나눴고요. 첫 번째는 이제 증상이죠. 갈비뼈 밑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 복부 중에서 특히 이렇게 상복부, 좌측, 우측 상복부 아프신 거. 제가 이 제목, 이 주제를 가지고선 우리 비욘디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시간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60만이 넘었어요. 그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경험들이 있는 이제 그런 증상들인 거죠. 실제로 외래도 많이 오시는 그런 거였는데요. 자, 1번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비뼈 및 통증. 이 외래 차트를 제가 하나 복사해서 갖고 온 건데 제 외래에 오셨던 분의 그냥 그대로 말을 옮긴 겁니다. 오른쪽 갈비뼈 밑이 바늘을 콕 쑤시는 듯이 아프다. 그리고 열도 좀 나는 것 같다. 이런 거로 왔습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제일 먼저 임상에서 의심하는 거는 급성 담낭염. 그러니까 쓸개죠, 쓸개. 간에 옆에 딱 붙어 있는 쓸개. 여기에 이제 돌이 걸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급성 담낭염이 왔을 때 저런 식으로 아프면서 열이 많이 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외래 방문하시면 초음파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권유를 하시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의심을 하셔서 이제 하는 거죠. 이런 얘기들 많이, 이런 증상으로 가신 분도 많고 또 이랬을 때 가시면은 이제 초음파 받으신 분도 되게 많을 텐데요. 자,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세요. 심하게 아픈 건 아닌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아파요. 그리고 또 이게 꾸준하게 아픈 게 아니라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해요. 괜찮다가 또 갑자기 아팠다가. 그리고 대부분 오래됐어요. 항상 저한테 와서 이거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환자분들이 꽤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꽤 됐어요는 굉장히 애매한 말이죠. 제가 그러면은 이게 몇 개월 됐습니까? 몇 주 됐습니까? 며칠 됐습니까? 이렇게 그냥 여쭤봐요. 그러면은 며칠 됐다는 분부터 몇 달 됐다는 분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셔갖고 오래됐어요, 꽤 됐어요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3개월 된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은 한 달 된 것 같다든지 3, 4일 됐다든가. 3, 4일도 오래됐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2년이 됐는데도 오래됐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정확한 기간인데 주로 이렇게 3, 4개월 이상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갈비뼈 및 통증의 어원을 좀 알아보면, 자, 이분은 이제 갈레노스라고 해서 한 2000년 전에 살았던 로마의 외과 의사입니다. 외과 의사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우고요.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시고 지금 생각하면 야 2000년 전에 이런 연구 또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하신 분인데 갈레노스라는 분입니다. 이분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있대요. 요즘 외래 로마 의원이겠죠. 로마 의원에 외래 갈비뼈 밑이 아프다고 오는 환자들이 많아졌다. 이런 언급이 있어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시던 시절인데요. 그때에도 이미 이런 언급이 있을 정도로 이 유래가 되게 오래된 그런 통증입니다. 자, 어원을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스어의 이런 거에서 발음은 제가 잘 못하겠고 요거에서 그어냈대요. 하이포콘드리오라는 거에서 응원했고요. 이 하이포콘드리오는 콘드리 뒤에 있는 콘드리오, 콘드리움 이것이 이제 갈비뼈, 연골이란 뜻이고 연골 정확하게 연골이란 뜻이고 그거 밑에 하면 하이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밑이라는 건 서브예요. 영어의 서브 기준점보다 빌로우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기능이 정상보다 떨어지면 하이포사이로이디즘 이렇게 하이포가 붙으면 밑이란 뜻이죠. 그래서 갈비뼈의 밑 이렇게 해서 하이포콘드리움 이런 단어가 있어요. 해부학적으로 보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여기 그렇죠? 이 갈비뼈 선을 따라서 여기 있는 부분을 하이포콘드리움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하이포콘드리움이란 단어가 갈비뼈의 밑, 갈비뼈의 아랫부분, 속 이런 쪽으로 이제 원래 만들어진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다른 뜻으로 영어로 바뀌면서 다른 뜻으로 변형이 됐어요. 지금은 이 말이 어떤 단어의 어원이 됐냐면 하이포콘드리아시스라는 단어의 어원이 됐습니다. 건강염려증이죠. 건강염려증. 연골 밑이라는 단어가 갈비뼈 밑 이런 단어가 건강염려증이 됐어요. 이제 그 정도로 역사를 2000년 동안 한번 그걸 쫙 찾아봤더니 결국은 별 문제 없는 경우가 많다. 물론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담낭염일 때도 있고 심지어는 뭐 담관암이거나 아니면 알고 보니 위암이었을 수도 있죠.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숫자는 대다수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생각보다는 별 문제는 아니더라 해서 이게 건강염려증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됐을 정도로 생각보다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왜 아픈 거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실제로 있죠. 위장관 질환들도 있습니다. 담관계 질환으로 아까 말씀드린 담낭염, 또 담낭염까지는 안 갔더라도 담석이 있어갖고 막았다 풀렸다 하면서 아플 수 있고 암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뭐 그쪽을 지나가는 상부위장관, 뭐 위나 십이장의 염증이나 궤양 이런 걸로 아플 수도 있죠. 그리고 혈관계 질환들, 뭐 피가 잘 안 통해서 생기는 뭐 넛크래커 신드롬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통증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장기들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장기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요 부분, 이 부분인데 제가 왜 오른쪽에만 동그라미 그려놨냐면 왼쪽은 잘 보시면 별로 장기가 없어요. 장들이 위장관에 소장, 대장이 지나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장기는 우상복부에 대부분 있습니다. 간이라든지 담낭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같은 통증이어도 좌측은 조금 더 안전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부 장기가 아니라 이런 근육뼈, 인대, 뭐 피부 이런 근골격계 원인이 대부분이다. 근육통이죠, 근육통. 그래서 보통 임상에서는 CT를 많이 찍어보는데요. CT를 찍어가지고 이상이 없는 경우들은 이제 이런 쪽에 근육통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잘 안 났습니다. 이게 한번 일단 생기면. 그래서 이렇게 좌우 상복부 정확하게 뭐 갈비뼈 밑 통증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의 상당 숫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골격계를 보는 의사들이 봐야죠. 뭐 정형외과라든지 뭐 이런 데서. 하지만 이거는 실제적으로 어떤 소화기 질환, 소화기 장기의 문제는 아니다.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흉부계 통증. 자, 흉부는 가슴이잖아요. 가슴. 저희 갈비뼈보다 위쪽. 그런데 이게 가끔 복통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왼쪽 갈비뼈 밑이 아파서 왔다라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갈비뼈의 통증과 이제 관계가 좀 있겠죠. 자, 이런 경우들을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자, 여기 CT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요 까만 이게 간이고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 간이고 요 까만 부분이 폐입니다. 폐인데 자, 이게 좌측, 우측을 한번 볼게요. 이쪽이 좌측입니다. 이쪽이 좌측, 이쪽이 우측인데요. 자, 폐 아래쪽 부분 한번 자세히 보실게요. 자, 봅니다. 자, 폐가 보는데 여기 뭐 생기는 거 보이세요? 여기 조그맣게. 이쪽엔 없어요. 이쪽엔 없는데 이쪽에 보니까 덩어리가 이렇게 져 있는 게 보이죠. 자, 이거는 흉막에 있는 종괴였습니다. 흉막에 있는 종괴였고 요 종괴가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는 좀 더 이 통증이 생겼던 경우예요. 자, 이분은 등과 옆구리가 뻐근하게 아파요 라고 해서 왔는데 봤더니 이제는 아까랑 좀 이상한 거 느끼죠. 폐가 있는데 이쪽 보면 이렇게 절반 정도가 이게 뭐가 검은 게 이렇게 차 있죠. 이거
흉수입니다. 흉수. 흉수가 이렇게 차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심장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많이 아팠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흉막에 문제가 있었던 분이신데요. 자, 흉부가 원인인 복통, 주로 이제 흉막이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뭐 흉막이 뭐냐면, 자, 이렇게 흉곽이라고 하죠. 이제 근육으로 되어 있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쇠장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안에 부드러운 폐가 들어 있습니다. 겉에는 딱딱한 드럼통 같은 그런 구조인데 안에 부드러운 장기가 들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드럼통 쪽에 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폐 쪽, 부드러운 장기 쪽에 막이 있습니다. 이게 둘 다 흉막입니다. 그래서 벽측, 그 다음에 장기측 이렇게 흉막을 두 개의 흉막으로 나뉘는데 이 두 개의 흉막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 쪽은 벽측이죠, 벽측. 그리고 이 파란 줄은 폐 쪽의 흉막이고 이 흉막들에 신경이 있습니다. 가운데 신경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쪽에서 자극이 되거나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물론 흉부 통증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게 복부, 갈비뼈 밑에 통증으로 오는 경우도 꽤 있다. 그리고 그 외에 심장 질환이 또 복통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흉부에 있는데도 심장의 통증이 복부의 통증으로 느껴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협심증이라든지 심근염, 판막 질환이 왼쪽 가슴이 아프고 뭐 왼쪽 팔, 어깨 등으로 뻗치는 경우도 있지만 복통으로 약간 오는 경우가 있어서 가끔 명치 끝이 너무 아파서 하는 나중에 보니까 심장병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도 같이 감별을 해야 된다. 흉부 질환도 복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로개 통증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요로개는 소변 보는 길이죠. 요로개 그 장기는 신장, 신장에서 소변이 나오는 요로, 그다음에 소변이 모이는 방광, 나오는 이제 요도 이렇게 돼가 이제 뭐 그 위에 이제 기타 장기들 요로개 장기들인데 이쪽에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방광염 되게 흔합니다. 여자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남자도 방광염이 있긴 한데 남자들의 방광염은 대부분 약간 성병인 경우가 많고요. 여자들한테 주로 발생을 합니다. 아니면 해부학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남자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하지 마비가 돼가지고 소변을 잘 보지 못한다던가 척수 뭐 이런 아니면 수술을 받으셔갖고 뭐 방광 쪽을 근처를 건드렸다든가 이런 경우 이제 남자가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자연적인 별로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 여성들한테 주로 발생을 합니다. 저절로 잘 생겨요. 아랫배가 묵직하게 아프면서 소변을 보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오줌 소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잘 표현하는 게 이제 오줌 소태가 있다 할 때 이 방광염이죠. 그래서 방광벽에 이렇게 염증, 균이 생기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아랫배가 아파요. 이렇게 많이 오시죠. 자, 요로 결석 좀 볼게요. 자, CT입니다. 자, 이제 비조형 CT고요. 자, 이쪽 여기로 이제 요로가 지나가는데요. 양쪽 신장에서부터 이렇게 소변이 내려가는 길이죠. 자, 이제 쫙 볼게요. 자, 보다 보면 여기 요거 보이세요? 하얀 거? 이쪽엔 없는데 여기 하얀 거. 이렇게 한 두 컷, 두 컷 정도에서 보이다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요로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 돌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CT를 쫙 찍다 보면 어느 컷에 딱 보였고 보이다가 안 보이는 그런 거죠. 딱 요로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요로 결석이 되면은 굉장히 아프고 이거는 주로 이제 등 쪽으로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신장 자체가 이 몸에서 보면 등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등 쪽으로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 이렇게 복부 앞쪽으로 아프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꽤. 그래서 되게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복통인 줄 알고, 그러니까 복부 장기, 소화기 장기에 문제인 줄 알고서 봤다가 나중에 보니까는 요로 결석이 딱 걸려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감별을 해야 된다. 물론 복통보다는 이 등 쪽에 통증을 오는 경우도 많지만 복통도 드물지 않다. 그 다음에 신우신염도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자, 요게 신장입니다. 요게 신장, 요 하얀 게 양쪽에 동그라미가 있는데, 자, 그냥 볼게요. 쭉 내려가서 보시면 여기 오른쪽, 이게 오른쪽이라고 그랬죠? 오른쪽 신장에 보시면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요 테두리 이렇게 쐐기 모양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이 검게 바뀌어 있죠. 이런 신우신염. 물론 이제 신장 전체가 한쪽 신장이 전체가 이렇게 염증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이렇게 왔을 때 이분은 복통을 해서 전혀 처음에 신우신염을 생각 못했습니다. 열이 되게 나면서 배가 아파서 이게 도대체 장염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우신염이 됐고 실제로 항생제 치료하고 좋아졌던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뭐 요로결석, 방광염, 신우신염 같은 요로계 질환들도 복통으로 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질환, 굉장히 어렵죠. 이 소화기내과 의사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여성 환자들한테서 굉장히 어려운 복통이 왔을 때 같이 꼭 감별을 해야 되는 게 산부인과 질환들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많고 어떻게 보면 산부인과 질환으로 생길 수 있는 통증 전체가 소화기 통증하고 정말 감별하기가 어려워요.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자, 자궁 근종인데요. 자, 보통 이게 나이 드신 분들 자궁 되게 조그맣네요. 여기 앞에 요 부분인데요. 굉장히 작죠. 요 정도 사이즈여야 되는데. 자, 이분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나옵니다. 요거. 엄청 거대하죠. 보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요. 엄청 큽니다. 거의 복부에서 뭐 보면 절반, 이 복강 내, 정확하게 이 골반 내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막 엄청나게 크죠. 잘 보면 이렇게 큰 덩어리, 뭐 작은 덩어리 막 이렇게 섞여 있는, 보죠. 여기 나눠져서.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자, 이게 다 자궁 근종입니다. 여기 보면 요 밑에 까만 이 까만 동그라미는 아니죠. 까만색 요 부분이 이제 눌려 있는 그런 이제 방광이었죠. 예, 하여튼 자궁이구나. 죄송합니다. 자궁인데. 그래서 이게 자궁 근종이 이렇게 크고 되게 통증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궁 근종은 검사를 하면 금방 나옵니다. 금방 나오지만 사실 이렇게 막 크면 뭐 고민이 없는데 뭐 본인이 알아요. 자궁 근종이 있다고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의 대다수가 통증이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많고 이게 이렇게 잘 안 맞습니다. 이게 과거력이나 아니면 검사하고 잘 맞지를 않아가지고 사실 임상에서도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많고 또 실제로 저렇게 작은데 문제가 될까 싶을 정도 통증이 있는 경우도 많아서 자궁 근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자 환자들한테는 항상 어렵고요. 자궁 내막증, 뭐 그 외에 부인과 염증, 그다음에 부인과 악성 종양도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여성들의 이 하복부 통증은 산부인과 질환과 소화기 질환, 뭐 예를 들어서 과민성 대장 증후 같은 이런 감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 질환들도 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능성 복통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임상에서 어떻게 보면 꽤 있습니다. 뭐 퍼센트로는 5%가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뭐 정말 어떨 때는 정말 너무 많다 싶을 정도로 많은데 뭐냐면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내시경도 하고 CT도 하고 다 했고 뭐 혈액 검사도 하고 다 했는데 환자가 굉장히 아파요. 그냥 뭐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아프고 이게 어느 부위라고 할 게 없이 그냥 배 전체가 굉장히 심하게 아픈데 아무리 약을 쓰고 이래도 별로 좋아지지 않는 그런 통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진짜 장기의 구조적인 문제, 뭐 예를 들어서 헐었거나 피가 났거나 터졌거나 종양이 생겼거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 또는 이 기능이 있죠. 막 가스가 차고 잘 움직이지를 않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들을 총괄하는 신경이 이상 신호를 자꾸 받아들여서 통증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겉으로 보기엔 멀쩡합니다. 멀쩡한데 신경이 자꾸 통증을 느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기능성 복통 증후군이나 진단을 붙이고 이럴 때는 장 운동을 좋아지게 하거나 뭐 무슨 위산이 적게 나오게 하거나 뭔가 이런 소화기 일반에 쓰는 약들을 써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진짜로는 기능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런 약들을 또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쓰긴 합니다. 뭐 진경제도 쓰고 장을 진정시키는 진경제도 쓰고 여러 가지 약을 쓰지만 정신건강의학에 쓰는 약들을 많이 써요.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나 이런 약제들을 써가지고 그 장을 안정화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을 약간 완화시키고 좀 정상화시키는 이제 그런 쪽으로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 질환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실제로 기능성 복통 증후군 말고도 밑에 있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기능성 위장장애 쉽게 말해서 하부 위장관 장기의 대장이죠, 대장에 이제 이런 기능적인 장애 운동이 안 좋거나 이래서 뭐 설사나 변비가 반복되고 복통이 되고 이러는 질환들에도 또는 상부 위장관에 생기는 거를 이제 같은 식의 그런 메커니즘인데 상부에 생기는 건 이제 기능성 위장 장애라고 하는데 이런 질환들에도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를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너무 심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위장관에 쓰는 소화기 약제로 대부분 해결이 되기는 하지만 안 될 때는 그런 약들을 써요. 그러면 보통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용량보다 좀 적은 용량을 쓰거나 아니면 약들을 적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종류를 잘 듣습니다. 생각보다
잘 듣고 반응도 되게 좋고 또 필요에 따라서 끊더라도 뭐 괜찮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되게 저항이 심하죠. 되게 저항이 내가 무슨 내가 지금 뭐 이상한 환자로 보이냐, 뭐 정신과 환자로 보이냐, 뭐 심지어는 뭐 내가 또라이인 줄 아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 잘 설명을 드려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 건강을 건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장의 어떤 예민도, 장의 어떤 그 신경의 약간 이상 신호로 그 캐치되는 것들을 좀 정상적인 부분을 바꾸려고 쓰는 거다, 안정화시키는 거다. 잘 설명을 하시고 약제를 좀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약간 맥락에서 정신신체화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의 병이 있어요. 뭐 우울증이라든지 뭔가 마음의 병이 있는데 이게 몸의 여기저기에 통증, 불편감, 이유를 알 수 없는 증상들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꾸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픈데 어떤 검사라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마음에 우울증이 있는데 이게 배로 나타나는 거죠. 제가 가끔 방송하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속담 중에 정말 명언이 있죠. 명언. 사촌이 땅을 사면 머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그런 게 아니라 배가 아픕니다. 배가. 그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이렇게 이 복부 장기들은 이 심리적인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이 많이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이런 것들이 이 복통 또는 복부의 불편감 이런 것들로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말고도 뭐 심장, 가슴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아프거나 뭐 팔다리가 갑자기 너무 아픈데 원인을 잘 못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정신신체화 장애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폭넓게 접근을 하시거나 좀 여러 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복통, 배가 아픈 거죠. 이거는 정말 배가 아픈 게 맞습니다. 이 부위가 아픈 거예요. 아픈 건데 알고 보니 소화기 장기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다른 과 질환, 다른 장기의 문제로 아픈 것들을 좀 간략하게 좀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채영님, 안녕하세요. 74년생이시고요. 이제 50세가 되셨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올해 대장내시경 처음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장내시경 가이드라인은 50세부터 5년에 한 번이죠. 그런데 직계 가족 중에서 대장암의 과거력이 있을 때는 10년 땡겨서 40세부터 시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아마 이제 딱 50이 되셔갖고 하신 것 같아요. 정확히 하신 것 같고요. 대장 수면 내시경에서 선종이 나왔대요. 선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용종이죠. 용종, 튀어나온 걸 다 용종이라고 부르고, 용종을 떼서 조직 검사를 해봤을 때 이게 암이 되는 타입을 선종이라고 부르고, 암이 되지 않는 타입들, 거의 안 되는 타입들이 이제 과형성 용종인, 다른 이름으로 이제 증식 폴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그런 종류들이 있죠. 사실은 선종이 훨씬 많기 때문에 70~80%가 용종들 중에서 선종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선종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선종들이 나왔는데 암 전 단계라고 나와 있네요. 예, 선종이 암이 된다는 건 워낙 유명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2년 있다가 대장내시경 해야 된다고 하네요. 예, 하시는 게 좋겠고, 철결핍성 빈혈도 있어서 대장내시경 꼭 해보자고 하시는데 대장내시경 하면 뭘 알 수 있나요? 뭘 알 수, 좀 약간 앞에 내용들이 엄청 많다가 질문은 그냥 대장내시경 뭘 알 수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자, 일단 대장내시경을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검진은 기본적으로 암과 또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 이런 용종들이죠. 이런 것들을 알아내고 필요하면 제거를 하고 또 조직 검사를 하고 이런 이유가 가장 크고, 이 철결핍성 빈혈이 있으니까 해봐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 대부분 여성분들인데 철결핍성 빈혈을 앓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12, 헤모글로빈 12 이상이 정상이지만 11, 10, 심지어는 두 자릿수도 아니고 한 자릿수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철결핍성 빈혈, 그러니까 철분이 부족한데 이게 단순히 철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철분을 드시지 않아서, 또 철분이 들어있는 고기 같은 단백질을 드시지 않아 생기는 경우가 물론 굉장히 많지만 출혈이 있는 경우에도 패턴이 철결핍성 빈혈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위장관 출혈이 대표적이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철결핍성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위 대장 내시경을 해가지고 혹시 위장관 어디선가 출혈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그 출혈이 위궤양이나 십이장궤 같은 궤양의 원인인지 아니면 암, 위암이나 대장암에서 나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철결핍성 빈혈이 진단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의 경우에는 위대장 내시경을
보통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젤님. 대장용 제거 후에 핀으로 찝어놨던데 그 핀이나 실은 대변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녹나요? 제거술 한 곳이 터져서 출혈했으면 응급실 가는데 어떻게 지혈하나요? 용종이 커서 사진으로 보여준 거 보니까 흰핀, 흰색은 아니고 이제 보통 이제 금속이니까 은색으로 많이 생겼는데 하여튼 잡혀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용종이 이렇게 있습니다. 용종을 제거를 했어요. 이렇게 목을 딱 잘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이 조그말 때는 괜찮아요. 그냥 둬도 잘 붙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넓을 때에는, 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살을 뜯어냈죠. 잉여살이만 뜯어내면 상처가 이렇게 작은 용종은 상처가 작겠지만 큰 용종은 크잖아요. 그럼 이게 벌어지면 잘못하면 천공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요. 또 상처가 넓으면 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찝는다는 게 결국 우리 스테이플러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스테이플러 이렇게 종이 있을 때 딱 두 개 집어넣으면 딱 붙잖아요. 두 개 잘라낸 점막을 딱 붙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진 상처를 우리 꿰매듯이, 마치 우리 상처 꿰매듯이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벌어지지 않고 피가 나는 것도 좀 막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염 같은 거, 아무래도 이제 상처가 있는데 그 안으로 변이 지나다니니까 그런 것들 좀 줄이기 위해서 핀으로 집어넣고요. 계속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뭐 어느 쪽이든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빠져나오는 경우 다 대변에 섞여서 나오고요. 빠져나오지 않고 있더라도 뭐 이렇게 크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녹는 건 아니고요.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혈이 있으면은 내시경 응급실 가라고 하는데 응급실 가서도 보시고 필요하면은 이제 뭐 지혈술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클립 같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딱 집어넣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즘에 뿌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피에 닿으면 이게 딱 굳어가지고 이렇게 풀처럼 글루죠. 풀처럼 이렇게 딱 굳어버리는 그런 제재가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혈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출혈이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 계속 좀 지속된다. 그러면 응급실 가시거나 받으셨던 병원으로 가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꼬미토리님, 제가 2, 3년에 한 번씩 급성 위염으로 고생을 합니다. 너무 아파서 응급실 갔는데 가끔 이러는데 만성 위염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질환이라는 게 이제 급성인데 오래 되거나 반복되면 이제 만성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급성 췌장염이 2번, 3번, 4번 반복되면 이제 그 부분이 안 낫는 부분이 생겨서 되는 게 이제 만성 췌장염이 되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통 급성은 반복 또는 급성이 굉장히 심했을 때 이제 만성으로 가는데 위염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급성 위염이 진행을 해서 만성이 된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인이 되면 대부분 만성 위염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갖고 있게 되죠. 우리나라 뭐 음식물, 헬리코박터균, 또 체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 내시경 쪽으로 만성 위염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정상을 찾기 힘들 정도로 성인이 되면 정말 10명, 20명 해도 정상 1명 보기가 쉽지 않을, 그러니까 내시경 쪽으로는 보기 쉽지 않을 정도로 드뭅니다. 그래서 만성위염과 급성위염은, 그러니까 만성위염은 너무 임상적으로 깊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사실 강의를 했습니다. 위험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너무 이 만성위염이라고 나왔다고 해서 내가 정말 남들이 안 걸리는 이상한 또는 굉장히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병에 걸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성위염은 그냥 내시경적인 소견이고 실제 조직검사를 하면 또 만성위염은 나옵니다. 크로닉 가스트라이티스, 크로닉 액티브 가스트라이티스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 중에서 의미가 있는 몇 가지만 아시면 되고 그거는 제가 이전에 했던 강의들의 만성위염 뭐 이런 거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급성위염은 좀 다르죠. 그 중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심각하게 되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음식 같은 거가 좀 안 맞는 걸 드셨다든지 아니면 가끔 기생충이 또 들어가서 너무 좋은 회를 드셨을 때 가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양식회는 별로 이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일단 이런 기생충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급성 위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약간 이제 의학적인 그런 단어는 아니긴 한데 이제 위경련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급성 위염이라든지 또는 위를 움직이는 근육들의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련 같은 게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감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뭐 내시경 한다고 딱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CT나 혈액 검사에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러시면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뭐 예측 가능하거나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면 빨리 그냥 응급실에 가시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이게 뭐 반복이 된다고 남들보다 더 심한 만성 위염 또는 이것이 더 진행해서 암으로 가거나 그런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통증이 있으면 좀 빨리 응급실이나
외래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다음에 러브투다이님 안녕하세요. 자, 복통 때문에 아산병 가는데 인근 병원에서 캡슐 내시경 위 검사 이상 없다는데 아직도 복통 어지러움 아프신 데가 많네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장 전문의로 예약해 주신대요. 심하게 아프고 진통제에도 효과가 없어요. 큰 병 아닌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답답하신 경우죠. 이게 많이 아픈데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픈데 검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 적어놓지는 않지만 뭐 CT도 아마 했을 것 같고 캡슐 내시경 했는데 뭐 CT 하셨겠죠. 위검사, 캡슐 내시경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원인을 못 찾는데 아프신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어지러움증, 두통, 머리, 심장 뭐 다 아프시다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정신건강의학적인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불편하시지만 위험한 건 아닐 가능성이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알고 보니 어떤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병, 암 같은 그런 병들은 아닐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일반적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에 암은 되게 많이 진행이 된 경우가 많고 암이 정말 검사에서 보일랑 말랑 하는데 심지어는 안 보이는데 통증이 이 정도로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이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검사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흔히 말하는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험한 병은 아닐 것 같은데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병은 맞으실 것 같고 아무래도 뭐 상급병원에 가시면 여러 가지 검사 또는 이제 그런 분들 노하우가 있어요. 예, 상급병원이라 게 우리가 병원이라는 게 다 이렇게 레벨이 있죠. 그죠? 인근 1차 병원이 있고요. 2차 병원이 있고 3차 병원이 있습니다. 이게 의료 전달 체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런 경우들인 거죠. 3차 병원은 3차 병원의 어떤 역할, 롤이 있습니다. 3차 병원은 이렇게 1차, 2차에서 여러 가지 원인을 못 찾고 이런 분들이 모이게 됩니다. 저절로. 그렇죠. 3차 병원에 모이게 되니까 어떤 증상 또는 어떤 질환에 대한 어떤 교과서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노하우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있는 거죠. 내가 봤더니 이렇게 아픈 분들은 결국 못 오라. 또는 이런 분들은 결국 어떤 식으로 가더라. 이런 거는 사실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 또 그런 증상들이 또 어떤 지역마다 국가마다 민족마다 약간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한국에서 2024년 현재의 어떤 이런 증상에 어떤 특정 증상이나 특정 상황에 대한 가장 좋은 노하우를 알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그런 3차 병원의 교수님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좀 상급병원으로 이렇게 전원해 주시는 건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좀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제가 기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수님, 엔젤님 또 질문하셨는데요. 소장 내려가는 것도 보나요? 소장은 건강검진 못하는 장기인가요? 자, 소장 내시경이 있습니다. 소장 내시경이 있고 위, 소장, 대장으로 갈 때 위하고 대장을 하는데 왜 소장을 안 하냐고 다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자, 위내시경을 하면 소장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2지장, 그 다음에 공장, 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2지장에 두 번째 파트까지 들어갑니다. 두 번째 파트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째 파트까지 보고 더 뭐 무리해서 넣으면 세 번째 파트까지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잘 보지를 않습니다. 보통 질환들의 상당 숫자가 그 12지장 두 번째 포션 거기까지가 많이 생깁니다. 거기가 이제 담도 우리 간에서 찌꺼기 내려오는 길인 담도가 그 소장과 만나는 유두팽대부, 뭐 파터팽대부라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를 보통 보게 됩니다. 거기까지 질환들이 꽤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게 되고요. 소장 깊은 쪽도 당연히 암이 생길 수 있고 나쁜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데 뭐 출혈이라든지 그런데 상대적으로 흔하게 생기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건강검진으로는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소장암 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검진으로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사람들한테서 소장 내시경이라고 아주 깊게 여러 의료진이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굉장히 고생스럽게 환자도 고생스럽고 의료진도 고생스러운 이 내시경은 건강검진, 즉 증상이 없는 사람들한테 행해지지는 않고요. 증상이 있거나 어떤 나쁜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 특별하게 합니다. 뭐 검사를 했는데 소장암이 진짜 의심이 된다. 소장 뭐 2m가 넘는데 그런 소장 어디선가 암이 CT상 의심이 된다. 라던가 아니면 출혈을 막 계속해요. 막 그냥 피가 콸콸콸 나고 막 헤모글로빈 뚝뚝 떨어지고 환자가 정말 출혈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했는데 원인이 없어요. 분명 이건 출혈이 소장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소장 내시경 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하면은 들어가서 지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캡슐 내시경도 물론 시행을 하긴 하지만 캡슐 내시경은 진단만 하고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출혈의 원인이 소장에 있거나 아니면 조직 검사가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장 내시경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답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소장은 건강 문제는 하지 않는다. 김지은님, 안녕하세요. 기름진 거나 매운 거 먹으면 항상 설사 배탈이 나는데 끊을 수가 없네요. 최대한 안 먹는 게 맞긴 한데 먹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없습니까? 답을 아시네요. 그죠? 내가 기름진 거나 매운 거 먹으면 설사 배탈이 나요. 끊을 수가 없대요. 안 먹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안 먹는 게 맞습니다. 답 아시죠? 안 먹는 거 말고 어떤 체질을 바꿀 수 있다면 제일 좋겠고, 그죠? 뭐 먹으면 절대로 안 아프거나 설사 배탈 안 나는 그런 약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이건 체질에 가까운 문제여서 이건 안 드시는 게 제일 없고, 자, 먹는 너무 괴로운데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고 싶어요. 설사를 하지만 그다음 아침에 배 아플 게 뻔하지만 내가 먹는다 이런 분들이 있어. 너무 맛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 자체가 만성적으로 먹었다고 해가지고 없던 병이 생기거나 뭐 사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는데 당연히 좋을 건 없겠죠. 몸에서 계속 안 맞는다고 신호를 주는데 그걸 억지로 먹는 건 절대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너무 그렇다고 하면은 좀 일단은 자제하실 수 있으면 최대한 자제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교과서에 나온 방법은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진경제라든지 아니면 좀 다른 흡착제 뭐 이런 약간 그 대장 쪽에 쓰는 약들을 좀 미리 먹기도 합니다. 저는 먹으면 조금 효과가 있어요. 조금 뭐 완전히 막아주진 당연히 못하는데 조금 효과가 있어서 뭐 그런 약제들을 조금 뭐 미리 내지는 바로 복용을 하시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자, 엔젤님, 오늘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강의와 되게 잘 맞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자, 위하고 뇌가 연결되어 있어서 위험 있을 때 진정제도 처방하나요? 예, 연결이 돼 있어요. 실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보통 몸속에 있는 신경들은 몸속이 이상한 얘기다. 이 흉부와 복부에 있는 신경들은 다 이제 척수신경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척추를 따라 내려가는 신경들이 장들을 다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영향을 된다. 무슨 얘기냐면, 자, 위가 있으면 위에 해당하는 척추 부위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영향을 이제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척수가 아니라 뇌에서 직접 내려가는 신경이 있습니다. 뇌에서 12개, 12쌍의 신경이 나오죠.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척수를 통해 나오는 신경이고, 뇌 신경 12개 중에서 대부분의 신경들은 다 이 얼굴, 목 쪽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 얼굴 신경, 뭐 3차 신경, 이 시신경, 뭐 후각신경,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뇌에서 직접 나오는 신경인데 다 고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12개 신경 중에 10번 신경인 미주신경은 뇌에서 직접 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미주라는 말 자체가 잘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주신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뇌신경 자체가 내려가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 심리적인 요소도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제도 처방하나요? 그러니까 위험이 있을 때 늘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일반적인 위장관 약제 잘 듣지 않을 때 약간 정신건강의학과에 쓰는 약을 조금 약하게 쓰게 되면은 좀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심하게 구토를 한다. 이런 경우에 가끔 써보면 될 때도 있고요. 너무 배가 아픈데 도저히 안 돼요. 진통제도까지 써봤는데 안 된다. 이럴 때는 좀 사용을 저도 해보는데 효과들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효과 성공률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엔젤님이 질문 되게 많이 올리시네요. 자, 교수님, 맵고 짜고 태운 음식, 뜨거운 음식이 실제 위암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비뇨 중에 하나가 혓바닥이 아프다는데 왜 그런가요? 자, 일단 태운 음식은 워낙 유명하죠. 나이트로사민 뭐 이런 성분들, 탄 음식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위염 또 위암을 일으킨다라고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태운 음식에서 나오는 나이트로사민을 진짜 약간 정말 암을 일으키는 수준으로 먹으려면 굉장히 많이 먹어야 돼요. 우리 발암물질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는 되게 몸에 나빠. 이건 발암물질 하는 것들 보면 굉장히 엄청난 양을 먹었을 때 사실 발휘를 하는 거라 이 태운 음식도 약간 그렇게 과장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태운 음식 당연히 좋을 리는 없지만 이게 진짜 위암을 발병시키는 정도의 태운 음식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뭐 고기 먹다가 탄 거 좀 같이 먹는 정도의 수준은 절대 아니라서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빈혈 중에 하나 혓바닥이 아프다는데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다루는 건 아니어서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함이신 것 같은데, 자, 선생님 아버님이 당뇨 식단 조절하고 약 드시면서 살이 빠지셨군요. 예. 췌장암의 전조 증상이 있고 황달이 없으면 괜찮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요. 황달이 없어도 췌장암은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췌장이 머리에서부터 목, 몸통, 꼬리 이렇게 약간 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암의 70% 정도가 머리 부분에 생기거든요. 그런데 머리 부분에 생기면 황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 췌장암 환자 중에 한 70% 정도는 황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0% 정도 분들, 이 몸통 이하에 있는 분들은 황달이 안 생길 수가 있고, 머리 부분에 생겨도 끝까지 안 생기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달은 나오면 되게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증상이 맞으나 황달이 없다고 췌장암을 배제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당뇨라는 것 자체는 잘 알려져 있는 췌장암의 위험 요소죠. 특히나 당뇨가 갑자기 생겼거나 굉장히 원래 있던 당뇨가 급격하게 악화가 될 때는 분명히 췌장암을 분명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그냥 CT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CT를 찍어서 췌장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하고요. CT를 한번 제대로 찍어 놓으면 향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췌장 말고도 다른 변화가 복부 장기에 있었을 때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 한정 정도가 있으면, 베이스라인이 있으면 다음번에 뭔가 변화가 있었을 때 이게 원래 있던 건지 아니 이번에 새로 생긴 건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가 있어서 저는 한 번 정도는 CT는 한번 찍어 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자, 올루올루님 62세 여자시고요. 3일하면 변을 보는데 복통이 심한 변을 보게 된대요. 딱딱한 변을 본 후에 설사로 마무리된 통증이 사라진다. 장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많은 경우에는 이제 변이 딱딱한데 뒤에 이제 딱딱하니까 뒤에는 괜찮은 변들이 있는데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나오면 이제 후루룩 나오면서 이제 해결된다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입니다. 대장 증후군이고, 한 번 정도 대장 내시경을 제대로 받으셔갖고 정말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데 없다. 그러면 이거는 대부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준하는 치료나 아니면은 예방 법들을 좀 이렇게 실천하시는 게 정말 좋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노화랑도 관계가 있고요. 특히 여자분들이 좀 남자분들에 비해서 나이가 들수록 변비가 되게 큰 고민일 때가 많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대장내시경 제대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없다면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맞는지, 약제 반응은 하는지 등등등등을 좀 상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엔젤님, 아까 핀 얘기하셨죠, 핀. 예. 핀이 평생 제 대장 안에 있을 수도 있나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뭐 대장내시경 다시 한번 해봤을 때 잘 남아있는 경우에 눈에 보이니까 뭐 한번 좀 큰 문제는 안 돼요, 진짜로. 핀이 모르고 있어요. 모릅니다. 자, 샤샤님, 무증석 담석이 10년 이상 되었고 2.3cm, 크네요. 위내시경 후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 갔는데 담석으로 인한 통증이 마다 반복될 수 있나요? 네, 반복될 수 있습니다. 반복될 수 있고, 만약에 담석으로 인한 통증이 생긴 게 맞다라고 하면 수술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저절로 좋아지긴 힘들고, 신장 결석과는 달리 담석들은 이 체외 충격파 세석술이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밖에서 이렇게 때려가지고 돌을 깨거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뭐 거의 가능성이 별로 없고, 특히나 저렇게 큰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감별이 중요하죠. 진짜 저게 아픈 게 정말 담석 때문이지 아닌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봐야 되고, 만약에 맞다 정말로 그러면 수술하셔야 됩니다. 자, 오영도님, 위축성 위염과 홍반성 위염이 있습니다. 진통 있고 위염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감별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위축성 위염과 홍반성 위염이 이렇게 크게 의미 있는 거는 아니고 조금 나이에 비해서 일찍 생긴 편이신 건 맞아요. 위축성 위염은 일종의 노화에 가까운 문제라서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시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시지는 마시고, 이런 것들은 조금 상황마다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듣고선 이게 위험 때문이냐, 위험이 진짜 문제냐, 이거는 잘 알기는 힘듭니다. 그거는 조금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어떤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자, 어디 보자. 아이리스님 질문 한번 볼까요?
배가 아프다고 계속 하시는데 오늘 얘기죠.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2년 전 대장암 수술하셨고 계속 배가 아프시대요. 이제 배가 아프다는 것도 굉장히 위치가 있죠. 배꼽보다 아래인지 위인지 뭐 좌인지 우인지 또 아픈 것도 어떻게 아픈지 되게 양상이 다릅니다. 근데 아마 여러 가지 검사를 하신 것 같아요. 엑스레이 혈액 검사. 엑스레이 혈액 검사 좀 약하죠. 뭐 CT라든지 내시경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대장암 수술하셨기 때문에. 근데 아마 대장암 수술하신 거 보니까 CT나 내시경은 정기적으로 받고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근데 그랬는데 계속 아프시다는 거고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있네요. 이제 정말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수술을 했어요. 검사를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잘 모르겠는 거죠. 통증의 원인을. 이럴 때 정말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버님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산부인과 질환 일단 배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능성 복통 증후군처럼 약간 신경적인 문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정신건강적인 뭐 우울증이 있는데 배가 아픈 걸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접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대장암의 과거력이 없다면은 검사 여러 가지 받아보세요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근데도 아프시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 좀 이런 여러 가지 약제를 저는 사용해 보시는 게 좀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약제를 이리저리 사용을 해가지고 통증에 혹시 반응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럼 거꾸로 찾아가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 완치 가능한가요? 완치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한 번 무슨 수술처럼 딱 잘라냈더니 다시는 그 장기에 병이 없다. 이런 식의 완치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사실 그런 완치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 뭐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다른 예지만 남의 분변 거기에 있는 이제 좋은 대장균들을 받기 위해서 이제 분변을 이식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듯이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게 좋은 치료법 또는 어떤 본인에게 맞는 보통 이제 재단한다고 그러죠. 옷을 자기한테 맞게 이렇게 옷을 딱 맞춤 옷을 입잖아요. 이렇게 맞춤 치료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식으로 저는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은 사실 굉장히 다른 학문도 그렇지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단적인 치료적인 방법을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답이 좀 별로 안 보이지만 분명히 좀 좋은 치료 또 좋은 어떤 예방법이 나오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요. 질문들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데 제가 또 매달 두 번째 목요일에 이 소화기 질환에 대한 이런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주제가 뭐가 됐든 간에 뭐 건강검진이 될 수도 있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가 있지만 질문 시간에는 이렇게 뭐든지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답을 제가 드릴 수 있으니까 뭐 오늘 혹시 못 올리신 분들은 좀 또 다음번에 올려주시면은 또 제가 성심성의껏 답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11월에는 좀 한 달 쉬고 제가 12월 둘째 주 목요일 12월 12일이더라고요. 네, 그때 목요일 저녁 9시에 제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두 달 동안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 모두 잘 되시길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